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하이어 포런 거는 우리가 다 알죠. 미국 금리요. 그럼 로어 포런 거는 또 뭘까요? N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 금리 한번 또 생각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하겠고요. 며칠 주식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좀 조심할 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그7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 AI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을 보는 하나의 척도로 엔비디아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엔비디아가 이 추세 상단을 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사 이것이 훗날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선에 접근할 때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하나의 척도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시장을 판단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단기적으로 하락 사이클 진입했다. 이 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 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죠. GSCPI. 뉴욕 패드에서 어제 나온 자료죠. 지난달에 0.85 기록하면서 작년 8월 이후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 최저점을 기록한 거는 작년 5월이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왔고 11월에 잠깐 플러스 보이다가 그 이후로 약간씩 조정을 보였는데 지난달에 쭉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보는 거는 운송지수를 데이터로 해서 뽑기 때문에 상품 시장 흐름을 선행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상품 시장이 좀 올라오다가 다시 좀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또 이 지표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RB 지수 보면 그게 바로 나타나죠. 커머디티 시장 단기 조정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어요. 300선 부근에 있다가 350선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좀 빠져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커머디티 쪽이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최근에 또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제가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임 지수들이 그렇게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위에가 컨테이너 지수고요. 아래가 BDI거든요. BDI는 5월 들어서 바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4월 중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GSCPI 같은 경우는 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IMF의 포트워치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홍해도 있고 파나마 쪽도 있고 또 최근에 나타났었던 미국 볼티모어 쪽도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동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그쪽은 홍해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수에즈 쪽 보면은 좀 낮이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두 선이 일주일 평균치거든요. 그리고 위에 점선이 작년 거고요. 아래 노란색 선이 올해 겁니다. 문제가 발생된 다음부터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계속 나빠지다가 3월 들어서 안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좋아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쪽이 수에즈 쪽이고요. 그 반대쪽에 바델만데프 쪽 보면은 이쪽은 회복이 잘 안 됐었는데 그나마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 이후에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따져보면 안 좋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의 반사이익을 얻었던 남아공 케이프타운 옆에 희망봉, 그쪽은 어떤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이 많이 좀 바빠졌었죠. 이 경우는 앞에 본 것과 완전히 반대죠. 1년 전보다 물동량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경우였죠. 근데 이것도 피크를 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때 화주들이 재고 회전 기간이나 쉬핑 스케줄 조정도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추정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발생된 일이 이제는 거의 반년 가까이 흘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고 선박 사이즈를 교체해서 케이프타운 쪽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적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하고 지금 운임지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GSCPI가 확 꺾이는 이런 모습 그리고 CRB 쪽이 쭉 내려오는 이런 모습 이것이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 내려와서 폭락을 해버린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운임지수 말고 또 다른 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일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는 크루드 오일 이쪽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미국 SPR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잖아요. SPR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점 친 이후에. 작년 7월에 저점 치고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계속 이거 늘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뛰면은 좀 쉴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조금씩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됐을 때 SPR 판 가격이 배럴당 95달러 정도 이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또 심리적인 저항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유가 흐름 한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한 5, 6개월 가요 보통. 이번에도 작년 말부터 시작한 추세 한 반년 갔죠. 그리고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 추세 지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중동 쪽의 문제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에 반영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PR을 다시 채워넣는 가격대가 이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냥 내려간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이 정도면 또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커머디티 쪽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코멘트를 할 때 시장을 많이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도 약해지고 시장 분위기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시작이 되죠.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첫 번째 테스트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미국 국채 발행 일정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이어 포런거 미국 쪽 입장하고 로어 포런거 미국채 제일 많이 사주고 있는 일본 쪽의 입장 또 한번 살펴볼 때가 됐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흐르니까 미국채는 꺾여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이번 꺾일 때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절대 수치로 이렇게 표시한 그런 레벨마다 이런 수치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상승 추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또 국채 발행 일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국채 발행 결과에 따라서 금리 흐름이 하향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살펴봐야겠죠. 4.2까지만 와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트레이딩 구간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하이어 포런 건데 4.2 이하까지도 갈까? 그렇게 된다면 또 페드 인사들의 표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정 한번 보면은요.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했어요. 페드 인사들 스피치는 일주일 내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침에 소식 전해질 거예요. 누가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톤이 많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한번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확확 바꿀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라는 점 생각해보면 누가 언제 요일에 나온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입을 닫는 시점이 6월 1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5월은 한 달 내내 그분들이 떠들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먼 블랙아웃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한 게 국채 발행 일정입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 그리고 이게 2년물, 5년물, 7년물. 그 중간에는 띄엄띄엄 뭐 20년물, 또 팁스, FRN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금리 흐름 오늘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발행이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부터 다지기를 했잖아요. N 흐름에서 160.2까지 찍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레벨들도 또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개입 나온다고 막 떠들었었던 155.2 레벨 그거 한번 뚫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갔잖아요.
또 개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마구 내려왔고요. 그래서 155.2 레벨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고점 찍은 160.2 그리고 빠지다가 스톱된 151.85 이 레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N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 쪽에서 볼 수 있는 여유를 이만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N 흐름이 이쪽에서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가 생긴 거죠. 일본 국채가 로어 포 롱고로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국채 금리 차가 줄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환율 쪽에서 좀 더 여유를 잡아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페드와 BOJ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보조를 맞춰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ECB 쪽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금리나 이제 군불대기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ECB 쪽, 페드 이쪽 움직일 가능성 점차 거론이 될 것이고 BOJ 쪽에서는 그거보다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생각해 본다. 결국 국채 발행 때 보면은 엔화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페드 쪽에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얘기가 나올까 이걸 따져보면은 그동안에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협의했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이번 FOMC 회의에서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42주짜리 CMB하고요. 바이백 문제 그리고 QT 테이퍼링까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거론됐었던 것들이 그 패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페드 쪽에서 또 뭘 할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번에 계속 나오셔서 발언들 할 때 과연 새로운 이슈가 뭐가 나타나는지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금리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또 유동성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는 미네아폴리스 페드의 카시카리 총재 나오거든요. 이분도 곱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블랙아웃 기간이 길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또 한번 그분 말씀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국채 입찰 결과도 봐야 될 텐데 오늘은 3년물짜리거든요. 메인 이벤트는 내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일 10년물 국채 입찰 또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그런 거 보고 나서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